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저의 아버지께서 살아생전 항상 고생하셨던 우리 일상에서 정말 흔하게 겪는 증상 중 하나인 소화불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소화불량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저도 사실 얼마 전에 회식 자리에서 과식을 했다가 밤새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해서 잠을 설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정말 소화가 잘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체했다, 소화가 안 된다고 표현하는 이 소화불량은 단순히 불편한 것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증상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소화불량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생기는 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소화불량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의학적으로 소화불량은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부르는데요. 상복부, 그러니까 명치 부근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불편한 증상들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더부룩함이에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빵빵하게 차는 느낌, 마치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것 같은 팽만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속쓰림도 흔한 증상 중 하나인데요. 명치 부근이 타는 듯한 느낌이나 쓰라린 느낌이 드는 거죠. 어떤 분들은 트림이 자꾸 나오거나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을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또 메스꺼움이나 구역질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식욕이 뚝 떨어져서 밥을 먹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상복부의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는 것도 소화불량의 주요 증상 중 하나예요. 흥미로운 점은 이런 소화불량 증상을 가진 사람들의 약 70% 정도가 내시경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염이나 궤양 같은 명확한 병변이 없는데도 증상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부르는데, 이름 그대로 위장의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소화불량이 생기는 걸까요? 원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먼저 가장 흔한 원인부터 살펴볼게요. 바로 우리의 식습관이에요. 현대인들의 바쁜 생활 패턴을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급하게 10분 만에 후다닥 먹고, 저녁에는 그동안 못 먹은 것을 보상이라도 하듯이 과식을 하는 경우가 많죠. 빠르게 먹는 습관은 정말 소화불량의 주범이에요. 음식을 충분히 씹지 않고 삼키게 되면 위에 부담이 커지고, 또 빨리 먹다 보면 공기도 함께 많이 삼키게 되어서 배에 가스가 차게 됩니다. 이상적으로는 한 끼를 최소 20분 이상 천천히 먹는 게 좋은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과식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 위의 용량은 보통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인데, 과식을 하면 위가 과도하게 팽창하면서 위벽이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위의 정상적인 수축 운동이 방해를 받아서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으면 위산 분비가 늘어나고 소화 시간도 길어지면서 불편함이 더 심해지게 되죠.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커피나 술 같은 기호식품과 소화불량의 관계입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고 하부식도 괄약근을 이완시켜서 역류를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술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은 위 점막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면서 소화불량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습관만이 문제는 아니에요. 현대인의 큰 고민인 스트레스도 소화불량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계가 영향을 받는데요. 특히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위장 운동이 저하됩니다. 스트레스가 심할 때 식욕이 떨어지거나 속이 더부룩한 경험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스트레스가 우리 소화기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뇌와 장은 뇌장축이라고 해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 장으로 신호가 전달되고, 이것이 위장의 운동성과 감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우울한 상태가 지속되면 소화불량 증상도 함께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물론 질병 때문에 소화불량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같은 상부 위장관 질환이 대표적이고요. 담석증이나 췌장염 같은 다른 소화기 질환도 소화불량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드물게는 위암 같은 심각한 질환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약물도 소화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소염진통제로 많이 쓰이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흔히 NSAIDS라고 부르는 약들이 위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약들을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장 보호제를 함께 처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소화불량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원인들을 생각해보면 답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식습관 개선입니다. 첫 번째,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하루 세 끼를 일정한 시간에 먹으려고 노력하세요.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하거든요.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면 위장도 그 시간에 맞춰서 소화액을 분비하고 운동을 준비하게 됩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이런 리듬을 깨뜨려서 소화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죠. 두 번째,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한 입에 최소 20번에서 30번 정도 씹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잘게 부수면 위에서 소화하기가 훨씬 쉬워지고 또 천천히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는 신호가 뇌에 제대로 전달되어서 과식도 예방할 수 있어요. 식사 시간을 최소 20분 이상으로 여유 있게 가져보세요. 세 번째는 적당량을 먹는 거예요. 배부를 때까지 먹지 말고 80% 정도 찼다 싶을 때 수저를 놓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소량씩 자주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루 세 끼를 푸짐하게 먹는 것보다 5끼에서 6끼를 조금씩 나눠 먹으면 위에 부담이 덜 가게 됩니다. 음식 선택도 중요합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드세요.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 식품이 좋고요. 현미밥보다는 흰밥이, 생야채보다는 익힌 야채가 소화에 더 부담이 적습니다. 죽이나 미음도 좋은 선택이에요. 반면에 튀긴 음식, 기름진 음식, 맵고 자극적인 음식, 탄산음료, 카페인 음료는 가능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식후 관리도 신경 써야 해요. 식사 직후에 바로 눕거나 격한 운동을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상체를 세운 상태로 있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 바로 누우면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저녁 식사를 마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식후에 가볍게 산책하는 것은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15분에서 2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위장 운동을 촉진하고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과격한 운동은 오히려 소화를 방해할 수 있으니 피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는 소화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명상이나 요가, 심호흡 같은 이완요법도 도움이 되고요. 취미 생활이나 가벼운 운동도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도 매우 중요해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숙면은 우리 몸의 회복과 스트레스 해소에 필수적입니다. 생활 습관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고 위 점막의 혈류를 감소시켜서 소화불량을 악화시킵니다. 술도 마찬가지로 위 점막을 손상시키고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니까 가능하면 줄이거나 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활 습관을 개선했는데도 증상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고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바로 진료를 받으셔야 해요. 첫째, 체중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 한 달에 5% 이상 체중이 줄었다면 주의가 필요해요. 둘째, 음식을 삼키기 어렵거나 목에 걸리는 느낌이 드는 경우 이것을 연하곤란이라고 하는데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지속적인 구토, 특히 피가 섞여 나오거나 커피 찌꺼기 같은 것이 나온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넷째, 흑색변이나 혈변이 나오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대변이 검게 나온다는 것은 위장관 출혈의 가능성을 의미하거든요. 다섯째, 40세 이상에서 소화불량 증상이 새로 생기거나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가족력이 있는 경우, 특히 위암이나 대장암 가족력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해요. 또 야간에 증상이 심해서 잠을 깨거나 진통제나 제산제를 먹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 발열이나 빈혈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하게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식도, 위, 십이지장의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하면 조직 검사도 할 수 있어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여부도 확인하게 되는데 이 균은 위염이나 궤양의 주요 원인이 되거든요. 복부 초음파나 CT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혈액 검사로 빈혈이나 염증 수치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기질적인 문제가 발견되면 그에 맞는 치료를 하게 되고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진단되면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 위장, 운동을 촉진하는 약, 위 점막을 보호하는 약 등을 상황에 맞게 처방받게 되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생활 습관 개선이라는 점이에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과식하고 빨리 먹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증상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약은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도구일 뿐, 진짜 치료는 여러분의 생활 습관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오늘 강의를 정리해 볼까요? 소화불량은 정말 흔한 증상이지만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식습관, 스트레스, 생활 습관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문제예요. 규칙적이고 천천히 적당량을 먹는 것, 소화에 부담이 적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자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증상이 지속되거나 경고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대부분 좋아질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요. 여러분, 소화가 잘 된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맛있는 음식을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는 소화불량을 겪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위장을 조금 더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천천히 감사하며 식사하는 습관을 들여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맛있게 드시고 편안하게 소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건강 정보가 되었나요? 든든한 건강친구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